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 산림 측량학 및 GIS 과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15주 동안 공부를 진행하게 된,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상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수선하죠. 거의 여러분들과 저 모두 간에 모두 아니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에 1년 동안 사라진 시간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백신이 이제 보급되면서 이제 조금 살아날 분위기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수업 진행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뭐 상황이 좀 나아져서 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공지도 드리고요. 실습이 가능하다 그러면 또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교과 과정이라든가 수업 진행 방법, 강의 계획 등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를 최대한 꼼꼼하게 써놨으니까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강의는 이 캠퍼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벌써 2학기 동안 여러분들 해보셨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적응하셔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험이라든가 과제물 등의 내용들은 별도로 이 캠퍼스에 그때그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언택트로 제출하거나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시험 같은 경우는 학교 방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황이 나아져서 대면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비대면으로 한다 그러면 네, 지난 학기처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림 측량학 및 GIS에서 여러분들과 측량의 이해와 역사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측량의 이해라고 하니까 조금 뭔가 애매하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측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측량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일어나셔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의 눈으로 걸어가면서 물건을 피한다던가 아니면 문을 연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도 눈으로 이미 거리, 각도 이런 것들을 측량을 하셔서 손이 움직여서 적정한 위치에 문손잡이를 잡고 돌리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목측, 눈을 이용해서 측량을 여러분들은 이미 몸으로 체득하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외부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측량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다음 내용으로 측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강의 순서는 측량의 이해 챕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산림 측량학 교재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이든지 직접 구매하시든지 교재를 한번 구매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 중에 앞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측량의 정의 및 발달, 그다음에 측량의 발달사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측량의 분류, 측량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다음에 측량의 기준, 이런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죠. 수평이라든가 수직이라든가 아니면 내 XY라든가 지구에서의 현재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캠퍼스라든가 문자로, 전화 문자로, 휴대폰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유튜브 댓글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측량의 정의 및 발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량의 어원입니다. 고대 중국의 천지창조에 관한 고사 중에 보면 하늘을 재고 땅을 헤아려 세상을 만들었다는 측천양지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 임금이 땅을 구주로 나누고 산과 물의 경계를 바로 잡았으며
그다음에 산해경에는 우 임금이 수해에게 중국 전역을 측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확한 면적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해야지만 세금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서부터는 꼭 필요한 거지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서에서 보면 여호수아 18장 4절에 나온대요. 저는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라서. 자,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서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측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려서 가지고 오랬으니까 측지가 되죠. 지도도 만들고요. 이런 작업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측량을 정의를 해보면 지구 표면상 여러 지형 지물들의 위치 관계를 측정해서 도면이나 수치로 나타내고 길이, 면적, 용적, 형상을 구하거나 그 위치를 다시 지상에 측설하는 모든 작업 또는 그에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좀 막연하긴 해요. 어쨌든 뭐 지구 표면상에 있는 모든 물체, 점선, 면, 3D 형태의 모든 물체들을 우리가 실제 크기를 측정하는 것들, 이런 형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그려진 것을 우리가 실제 측설을 할 수 있어야겠죠. 무슨 얘기인가요? 네, 건물을 줘야 되는데요. 설계도는 받아왔는데 땅에다 정확하게 그 규격대로 설치를 해야겠죠. 제가 동서남북 신경 안 쓰고 대충 설치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게 바로 측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도 측량이고요. 저희가 도면에 있는 내용을 실제 지형에다가 똑같이 표시하는 것도 측량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측량학이란 지구 및 우주 공간상에 존재하는 지형 지물의 정량적, 정성적 상호관계를 구하는 일련의 처리 과정과 이를 해석하는 학문이다라고 유복모님이 이제 교재에 적어 놓기도 하셨고요. 또 지구 표면이나 그 위아래에 있는 모든 대상물의 기하학적 위치를 결정하며 이들의 물리적 현상과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들을 알맞은 형태로 묘사 처리하는 과학기술이다 라고 조규전님은 그 수험서에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측량을 위한 법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61년도에 측량법이 제정 운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때만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그 지적도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놓은 걸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도면들이 현장과 아니면 그 도면들끼리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고요. 측량법, 수로조사법, 지적법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체계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되면서 완벽한 이제 공간정보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형태로 법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이 측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 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의 작성 등을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어디까지를 측량으로 볼 수 있을지 하는 형태들입니다. 위치 결정 및 특성을 파악하고요. 다음에 도면화, 위치 및 도형 해석 같은 거, 이런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생활공간, 지상, 해양 및 우주공간의 개발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정보의 정량화 및 데이터베이스화에 기여를 하게 되죠. 자,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머리하고 똑같은, 두뇌하고 똑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눈으로 파악하고 손으로 촉감으로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나 형태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문손잡이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문까지의 거리를 파악을 하고요. 몇 걸음을 걸어갈 건지 스스로 거리를 파악하면서 걸어가다가 부딪히기 직전에 서서 우리가 문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이런 과정들조차도 측량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창출에 기여하는 학문이 결국엔 측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측량학과 다른 학문과의 연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측량학은 지도 제작이라든가 지상 측량, 항공사진 측량, GPS 측량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전자공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캐닝이라든가 라이다라든가 모바일 매핑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될 테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지구 물리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측제학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치지도라든가 지리정보 시스템, 원격 탐사 같은 것들과 연결이 될 테고요. 다음에 컴퓨터 비전하고도 연결이 되죠. 수치 사진 측량학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 뭐 아마 여러분들 중에 드론 갖고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드론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컴퓨터 안에서 여러 장을 합쳐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정사 사진 만든다든가 아니면 파노라마 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바로 이런 수치 사진 측량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측량의 역사는 뭐 무궁무진하죠. 네, 뭐 인류가 아마 탄생한 이후부터는 대부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렵 생활, 뭐 이렇게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물물 교환이라는 게 생기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집단 사이에는 통일된 단위의 필요성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아마 수지가 맞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는 아마 이 수지가 맞다라는 의미 한번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횡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실제 의미를 살펴보면 균형이 맞았다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양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그러니까 나도 만족하고 상대방도 만족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수지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된 단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아는 사람들끼리야 뭐 더 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가족끼리라면.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덜 주고 더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통일된 단위가 필요하게 되고요. 도량형의 도입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길이, 거리 측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길이의 변천은 대부분 권력자의 신체 크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팔꿈치까지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엄지손가락 1000마디의 길이라든가 아마 인치가 이 엄지손가락, 권력자의 엄지손가락 1000마디의 길이 해서 1인치 2.54cm가 되는. 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바뀌면 이 길이가 달라져요. 근데 1인치는 똑같습니다. 1인치는 맞는데 이게 1인치가 그 바뀐 왕의 엄지손가락 한마디의 길이가 되니까 매번 왕이 바뀌면 도량형을 다시 도입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터 원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백금으로 제작된 미터 원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기 중에다 놓으면 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진공으로 된 유리 케이스 속에 딱 보관을 해서 우리가 스위스 금고 안에 딱 저장을 해놨는데요. 이게 시간이 흐른 후에 측정을 해보니까 크기가 조금 줄었대요. 진공 상태에서도 변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변하지 않는 어떤 이제 원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1m를 빛이 진공 상태에서 3억 분의 1초 동안 가는 거리를 우리가 대략입니다. 숫자는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1m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빛의 속도는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입니다. 되, 면적, 최적 같은 것들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저울 무게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저울 무게는 뭐 역사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뭐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더 드렸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재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 쏘갔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권력자가 바뀌면 이 자를 새로 만들어서 다 나눠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한자 우리 30.3cm 정도 되나요? 이 한자에 그 대나무로 만든 자나 나무로 만든 자를 이제 제공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게 파는 사람은 자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죠. 그러니까 안 볼 때 등도 긁거나 벽도 긁거나 해서 이렇게 좀 자를 짧게 만들어서 10자 주세요. 그러면은 헝겊 10자를 이렇게 만들면 좀 짧아지겠죠. 그럼 저는 이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제 금속으로 만들고요.
뭐 이런 서로 계속 창과 방패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는 역사죠. 자, 고대 측량을 살펴보면 뭐 BC 3000년부터 1400년 전까지 이집트 나일강의 피라미드, 대홍수 경지정리 이런 형태로 활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쿠프왕의 피라미드를 살펴보면요. 오른쪽 사진에 있죠. 제4대 왕조의 피라미드 높이는 164.5m고요. 네 바닥의 꼭지점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뿔이죠. 이 정사각형 내각의 합이 불과 12초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각형 내각의 합은 360도죠. 360도, 정확하게 360도에서 약 12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금 측량 기술로는 이제 뭐 거의 정밀하게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엔 이런 장비들이 없으면서 이제 줄이나 매듭만 가지고서 이렇게 12초의 오차 내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는 굉장히 궁금하셨나봐요. 지구 둘레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바빌로니아의 점토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점토판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점토판 내에 지도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판독해서 보니까 아래쪽에 사진 있죠.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진들. 자, 왼쪽에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을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서 도면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프 스트레처라는 게 있는데요. BC 한 1400년경쯤에 그 고대 이집트 서기의 무덤입니다. 무덤 벽화에 있는 건데요. 이집트에서 측량사들이 측정하는데 로프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들을 로프 스트레처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로프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측량사일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보조나 노예 정도 될 것 같아요. 측량을 하는데 줄을 풀어서 일정 길이의 줄을 반복해서 풀어서 활용한다라든가 아니면 로프에 매듭을 져서 그 매듭의 개수를 세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한다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죠.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지구 둘레를 계산. 에라토스테네스는 뭐 하나로 지구 둘레를 계산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뭐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텐데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막대기 하나로 지구 둘레를 계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막대기 하나로 지구 둘레를 재어볼까? 미쳤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결국엔 성공을 합니다. 하짓날 정오에 시에네의 그림자는 사라지지만 알렉산드리아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개념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짓날 정오에 시에네 우물에서 태양이 수직으로 비치는 그 없을 때를 체크를 하고요. 동일한 시각을 1년 있다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다시 똑같은 작업을 진행을 해서 그림자의 길이를 재게 되고요. 그림자의 길이를 알면 우리가 이 부분에 각도를 잴 수 있겠죠. 여기 각도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측정할 수 있으면 자, 이 각은 어때요? 억각이죠. 예, 딱 맞습니다. 똑같죠. 그럼 얘를 알고 있고요. 호의 길이를 알고 있죠. 예. 자, 그럼 이 각을 알고 있으면 지구는 360도니까 계산하면 되겠네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훌륭하신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표척을 세워서 각을 재고요.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해보니까 뭐 360도 대 지구의 원주는 Q 대 L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계략 5000 스타디아 곱하기 50 곱하기 0.185km 스타디아로 변환하는 계수인데요. 계산해보니까 약
46,250km 정도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 현재 정확하게 계산된 지구의 둘레 조금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4만 km 정도 됩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평균 6,371km 정도 되고요. 근데 에라토스테네스는 한 7,160km 정도라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기원 전이죠. 네, 이 정도 한 2000년이 넘은 이런 시간 동안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분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위험했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랬죠?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를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원인은 지구는 완벽한 구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는 완벽한 구다라는 개념으로밖에 계산할 수가 없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스타디오는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1스타디오는 600포데스 정도 되는데요. 1포데스가 여러분들 성인 남성의 발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1스타디오는 160에서 한 185m 정도 됩니다. 또 하나, 이게 경도가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요. 이분이 착각하신 것 중에 하나죠. 경도가 약 3도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도의 차이는 있어야 되지만 경도의 차이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경선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오차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경선을 127도에 맞추면 아마 서울하고 광주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서울, 광주를 이용을 해서요. 이 간격이 약 한 278km 정도 됩니다. 37.5도에 서울이 있고요. 35도에 광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도 대 278km는 360도 대 9만 km가 되겠죠. 그래서 약 4만 30km 정도 계산이 되는데요. 실제로 얼마? 4만 75km, 약 한 45km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하죠. 자,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 자, 이거를 경선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구의 둘레가 세로 둘레와 가로 둘레가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배가 나와 있죠, 지구는? 자전을 하는 바람에 배가 나와서 둘레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대적 측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15세기쯤에 컴파스가 발명이 돼요. 드디어 나침판이 아라비아인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망원경이 만들어지죠. 리퍼헤이도 만들고요. 갈릴레이도 만듭니다. 여러분들 뭐 갈릴레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망원경을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를 합성한 것으로 볼록렌즈로 빛을 모으고 오목렌즈로 상을 확대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가 만든 합성렌즈도 있습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시는 카메라 렌즈,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DSLR 카메라 갖고 계신 분들은 렌즈 뭐 엄청난 아빠백통이 그래갖고 뭐 그 200mm, 100mm짜리 커다란 렌즈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렌즈가 볼록 오목, 평면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 모두 볼록 렌즈로 되어 있어서 상하 좌우가 뒤바뀌지만 시야가 넓은 그런 장점은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원래 그래서 그 사진관에 가서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상하 좌우가 반전된 사진으로 원래는 이제 보고 찍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카메라에는 제대로 나오죠. 그건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눈에 상하 좌우를 뒤집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615년에 삼각측량법, 스넬리우스에 의한 삼각측량법이 개발이 됩니다.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측량을 해도 그럼 삼각측량을 하면 삼각형을 측량을 하면 내각이압이 얼마? 180도가 돼야 되는데요.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트랜싯이라는 이제 측량 장비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우스라는 분이 최소 제곱법, 제곱이 아니라 제곱입니다. 수정하도록 하죠. 최소 제곱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측량이 정밀 관측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19세기가 되면서 사진의 발명이 됩니다. 프랑스에 의해서 발명이 되죠. 사진 측량의 시초가 되죠.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바늘구멍 사진기죠.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감광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나오게 되고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입체 도화기, 그다음에 정밀좌표 측정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좀 더 정밀한 그런 도면을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자, 모든 기술의 발달은 이제 전쟁하고 연결이 되죠. 세계 1, 2차 대전을 이제 지나게 되면서 EDM 장비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EDM, 전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레이더를 이용해서 물체를 찾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고요. 1958년도에는 이제 NNSS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지구 관측 위성이 올라가서 지구를 관측하기 시작하죠. 자, 이러면서 이제 70년대에 되면서 나사를 중심으로 이제 원격 탐사 기법이 발달하게 되죠. 달에 갔다 왔니 안 왔니 말도 많지만 실제로 이제 최근에 뭐 여러 나라들이 달에다가 위성을 이제 보내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달에 정말 사람이 착륙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달 착륙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진으로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1973년도에 나브스타, 그다음에 GPS 위성이 발사가 돼서 GPS 사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활용하는데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